우리가 살아가는 도시의 수많은 불빛 속에는 저마다의 이야기가 담긴 집들이 있어요. 집은 하루의 고단함을 내려놓고 가장 온전한 휴식을 취하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이죠. 하지만 만약 그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이 한 사람의 마지막 장소가 되고 그조차도 알 수 없는 미스터리로 남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2016년 5월 대한민국의 제2의 도시 부산. 거기서도 살기 좋은 곳으로 뽑히는 수영구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가 사건의 무대였습니다. 이곳 13층에는 35살 동갑내기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결혼한 지 갓 6개월이 지난 영국 배우로 활동하는 아내 최 씨와 작은 식당을 운영하던 남편 전 씨. 이들에겐 평범하지만 소중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듯 했습니다. 2016년 5월 27일 이 부부는 각자의 일과를 마치고 자신들의 보금자리로 귀가했어요. 저녁 무렵 아내가 먼저 집으로 돌아왔고 밤 11시경에는 남편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에는 집으로 향하는 남편의 모습이 선명하게 기록됐죠. 그리고 이것이 세상에 남은 부부의 마지막 공식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부부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가족들이 경찰에 신고했고 수사가 시작됐어요. 경찰은 가장 먼저 아파트의 모든 출입구와 엘리베이터, 주차장을 비추는 수십 대의 CCTV 기록을 샅샅이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들어간 기록은 분명히 있는데 부부가 다시 밖으로 나서는 모습은 그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았어요. 마치 집이라는 한정된 공간이 통째로 이들을 삼켜버린 것처럼 부부는 그들의 집 안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사건은 현대도시의 상징인 아파트 한복판에서 벌어진 증발 미스터리, 부산 신혼부부 실종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부부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 직전 마지막으로 모습이 확인된 2016년 5월 27일 금요일로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그날은 부산의 여느 봄날처럼 평범한 하루였죠. 아내 최 씨는 동료들과 함께 연극 연습을 마쳤고 남편 전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의 분주한 저녁 장사를 마무리하고 있었어요. 이들 부부는 각자의 삶에 충실하면서도 서로에게는 더없이 다정한 신혼부부였다고 주변인들은 기억합니다. 그날 밤 10시경 먼저 귀가한 것은 아내 최 씨였어요. 아파트 인근 마트 CCTV에는 저녁거리를 장본 듯한 최 씨가 계산을 마치고 나서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곧이어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에도 양손에 짐을 든 채 집으로 올라가는 그녀의 모습이 담겼죠. 아마도 다음 날 남편과 함께 먹을 음식을 준비하려고 했을 지극히 일상적인 귀갓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약 1시간 뒤인 밤 11시경 남편 전 씨가 귀가했습니다. 전 씨 역시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이용했고 이 모습 또한 CCTV에 기록으로 남았어요. 조금 피곤해 보였지만 별다른 특이점은 없는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가장의 평범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2016년 5월 27일 부부는 모두 안전하게 그들의 보금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알지 못했죠. 이 평범한 귀가의 기록이 부부의 생존을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영상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이상한 정적을 처음 감지한 것은 가족들이었습니다. 다음 날인 5월 28일 토요일, 남편 전 씨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전화를 받은 것은 며느리인 최 씨였습니다. 최 씨는 남편은 지금 자고 있어요. 나중에 일어나면 전화하라고 할게요. 라고 답했어요. 이 통화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특별히 불안하거나 다급한 기색은 없었다고 아버지는 기억합니다. 하지만 약속했던 아들의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부부의 휴대전화는 모두 꺼져버렸고 마치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들처럼 그 어떤 연락도 닿지 않았어요. 평소에 가족들과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던 부부였기 때문에 이 갑작스러운 침묵은 단순한 잠수가 아니라는 불길한 신호였죠.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부부의 행방은 점점 더 깊은 안개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의 실종 신고가 접수된 2016년 6월 2일, 경찰은 즉시 부부의 아파트로 출동해 강제로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수사관들이 마주한 것은 어떠한 비극도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도 평온한 신혼집의 풍경이었어요. 마지막 식사의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있는 식탁, 가지런히 정돈된 옷가지와 이불, 그리고 화장대 위에는 부부의 여권과 신분증, 지갑까지 고스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떠나는 흔적도,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도, 몸싸움을 벌이는 흔적도 단 하나의 핏자국조차 발견되지 않았죠. 집은 마치 어제 저녁 잠자리에 들었던 주인이 오늘 아침 잠시 외출한 것처럼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온함은 곧 기이함으로 바뀌었어요. 경찰이 아파트 단지 내 수십 대의 CCTV를 며칠에 걸쳐 분석했지만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5월 27일 밤 11시, 남편 전 씨가 집으로 들어간 것을 마지막으로 부부가 밖으로 나오는 모습은 그 어디에도 없었죠. 계단, 비상구, 지하 주차장으로 향하는 모든 동선까지 샅샅이 확인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다면 부부는 대체 어디로 어떻게 사라진 걸까요? 이 완벽한 밀실의 미스터리 앞에서 수사는 시작부터 거대한 벽에 부딪혔습니다. 수사관들이 물리적인 흔적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동안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는 훨씬 더 기묘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바로 사라진 부부의 디지털 기기들이 남긴 흔적 때문입니다. 먼저 아내 최 씨의 휴대전화는 실종 다음 날인 5월 28일 부산의 집 근처에서 전원이 꺼졌습니다. 근데 남편 전 씨의 휴대전화는 그로부터 사흘이나 지난 5월 31일 부산 기장군의 한 야산 근처에서 신호가 끊겼죠. 그리고 실종 신고 당일인 6월 2일에는 서울의 한 IP 주소에서 부부의 SNS 계정에 접속한 기록까지 발견됐습니다. 누군가가 부부의 휴대전화를 들고 부산과 기장, 그리고 서울을 오가며 의도적으로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서 전원을 끈 것이죠. 뿐만 아니었습니다. 부부가 사라진 직후 아내 최 씨의 휴대전화에서는 그녀의 직장 동료들에게 당분간 연습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문자가, 남편 전 씨의 휴대전화에서는 그의 가족들에게 아무 일 없다는 식의 안심시키는 문자가 발송됐어요. 이것은 명백히 부부가 살아있는 것처럼 꾸며 실종 신고를 최대한 늦추고 수사의 방향을 흐트러뜨리려는 범인의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부부의 몸은 사라졌지만 그들의 디지털 유령은 도시 곳곳을 떠돌며 수사망에 혼란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사건의 가장 섬뜩한 단서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경찰이 남편 전 씨의 컴퓨터를 디지털 포렌식으로 분석하는 과정에서 충격적인 인터넷 검색 기록을 발견한 것이죠. 실종 직전 그의 컴퓨터에서는 비닐, 락스, 염산, 황산과 같은 단어들이 검색되었습니다. 모두 시신을 훼손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강력범죄에 사용될 법한 물품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동반자살이라는 검색어까지 남아있었습니다. 이 검색 기록은 두 가지의 끔찍한 가능성을 동시에 가리키고 있었어요. 하나, 남편 전 씨가 아내를 해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거나 혹은 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는 가설. 다른 하나는 진범이 부부를 해친 뒤 남편의 컴퓨터에 접속해 일부러 이런 검색 기록을 남겨서 마치 이 사건이 남편의 소행인 것처럼 위장하려고 했다는 가설입니다. 과연 이 섬뜩한 단어들은 누구의 손가락 끝에서 입력된 것일까요? 사건은 점점 더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컴퓨터에 남겨진 섬뜩한 검색 기록. 이것이 남편의 소행인가 아니면 제3자의 계략인가? 수사팀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남편 전 씨의 주변 인물들을 탐문하던 중 거의 모든 관계의 끝에서 하나의 이름이 공통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름은 바로 제이였습니다. 제이는 남편 전 씨의 첫사랑으로 알려진 인물이에요. 하지만 그녀는 단순히 과거의 연인이 아니었죠.
두 사람은 10수년에 걸쳐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했고 전 씨가 결혼하기 직전까지도 매우 가깝고 복잡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특히 전 씨는 오랜 기간 동안 제이에게 상당한 경제적 지원을 해왔던 것으로 밝혀졌어요. 이들의 관계는 사랑보다는 깊은 의존과 집착에 더 가까워 보였습니다. 주변인들의 증언은 제이의 존재를 더욱 의심스럽게 만들었죠. 증언에 따르면 제이는 전 씨의 결혼 소식을 듣고 크게 분노했으며 결혼을 물으면 모든 것을 용서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라는 식의 협박성 발언을 공공연하게 했다고 해요. 심지어 결혼 후에도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하며 부부 사이의 갈등을 유발한 정황도 속속 드러났습니다. 아내 최 씨는 이 관계의 깊이를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남편의 과거에 제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여요. 경찰의 과학수사 결과는 이런 의심에 더욱 무게를 실었습니다. 부부가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각, 제이의 휴대전화 기재국 위치가 부부의 아파트 근처로 확인된 것이죠. 제이는 처음에는 그 시간에 다른 곳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객관적인 데이터 앞에서 그녀의 진술은 신빙성을 잃었습니다. 수사관들이 제이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하고 압박의 강도를 높여가던 그때 제이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선택을 합니다. 경찰의 수사망이 점차 자신을 향해 좁혀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한 것일까요? 2016년 8월 제이는 주변에 아무런 말을 남기지 않은 채 돌연 노르웨이행 비행기에 몸을 싣고 한국을 떠나버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여행이 아닌 명백한 도피였죠. 수사 당국은 제이가 범인일 경우 그 동기를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했습니다. 하나는 지정, 자신을 떠나서 다른 여자와 가정을 꾸린 전 씨에 대한 극단적인 배신감과 집착이 끔찍한 범행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입니다. 다른 하나는 경제적인 문제. 오랜 기간 자신을 후원해온 전 씨의 결혼으로 인해 경제적인 지원이 완전히 끊길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부부를 모두 제거하려고 했을 가능성입니다. 어쩌면 그 두 가지 동기는 복잡하게 얽혀 있었을지도 모르죠. 이제 유력한 용의자는 특정됐지만 그녀는 한국 경찰의 손이 닿지 않는 아주 먼 곳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유력한 용의자 제이가 노르웨이로 떠나면서 부산에서 시작된 이 실종 사건은 순식간에 복잡한 국제사법 공조의 문제로 번졌습니다. 제이는 노르웨이 국적자였고 그녀의 도피처인 노르웨이는 그녀에게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어줄 땅이었죠. 한국 경찰은 인터폴의 적색 수배를 요청하는 등 제이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마침내 2017년 노르웨이 현지 경찰이 제이를 체포했고 한국 경찰 수사팀은 그동안 확보한 모든 증거자료를 들고 직접 노르웨이로 향했어요. 수사팀은 제이를 상대로 부부가 실종되던 날의 행적,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정보, 주변인들의 증언들을 제시하면서 그녀를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제이는 통역사를 통해 진행된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죠. 그녀는 오히려 자신도 전 씨와 연락이 끊긴 피해자라고 주장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 말로 일관하며 수사에 전혀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으로 한국 경찰의 발목을 잡은 것은 바로 법의 장벽이었어요. 노르웨이는 자국민 불송한 원칙을 엄격하게 지키는 국가입니다. 이는 노르웨이 국적을 가진 자국민은 설령 다른 나라에서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해당 국가로 보내 재판을 받게 하지 않는다는 원칙이죠. 결국 이 원칙에 따라 한국은 제이를 국내로 송환해 직접 수사하고 재판정에 세울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당했습니다. 방법은 단 하나, 한국 경찰이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노르웨이 검찰이 제이를 현지 법정에 세우는 것뿐이었습니다. 마침내 재판이 열렸지만 그 결과는 우리에게 더 큰 좌절감을 안겨줬죠. 노르웨이 법정은 제이가 부부의 실종과 관련하여 보험 사기나 서류를 위조한 몇 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핵심이었던 살인 및 감금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어요.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고 범행 도구와 같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한국에서는 매우 강력한 정황 증거로 여겨졌던 것들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다른 나라의 법정에서는 한 인간의 삶을 영원히 빼앗은 혐의를 입증하기에 부족했던 것이었죠. 결국 제이는 짧은 수감 생활을 마친 뒤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한 끈질긴 추적은 국경이라는 거대한 벽과 다른 법의 잣대 앞에서 힘없이 멈춰서고 말았어요. 부부를 마지막으로 보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단 한 명의 인물은 이제 법적으로 완벽한 자유를 얻었고 사건의 진실은 다시 깊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2025년이 되었습니다. 부산의 그 아파트는 지금도 그 자리에 서 있고 누군가는 그 13층에서 새로운 일상을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9년 전 거기서 사라진 신혼부부는 아직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유력한 용의자는 법의 심판을 피해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고 사건 파일 위에는 시간의 먼지만이 소복히 쌓여가고 있죠. 대한민국 강력범죄사에 기록된 가장 기묘하고 안타까운 미제 사건 중 하나로 말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사건의 가장 본질적인 질문들 앞에 다시 서게 됩니다. 첫째, 수십 개의 CCTV를 무력화시킨 채 부부는 대체 어떤 방법으로 자신들의 집을 빠져나간 걸까요? 혹은 누군가에 의해 그들의 흔적조차 남기지 않은 채 밖으로 옮겨진 걸까요? 둘째, 도시를 가로지르며 남겨진 기이한 디지털 흔적들은 단지 시간을 벌기 위한 범인의 교란 작전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안에 우리가 아직 읽어내지 못한 또 다른 메시지가 숨겨져 있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 가장 근원적인 질문입니다. 남편 전 씨와 아내 최 씨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9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두 사람은 과연 어디에서 어떻게 존재하는 것일까요? 이 사건은 사랑하는 아들과 딸, 형제와 친구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가족들에게 9년째 멈춰버린 채 매일같이 반복되는 고통스러운 현실이죠. 이들의 시간은 2016년 5월에 멈춰 있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은 어쩌면 아주 평범한 곳에 혹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인물의 입안에 단단히 봉인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봉인이 풀리는 날이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사건을 이야기하고 기억하는 한 진실을 향한 추적은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사라진 부부와 그들을 애타게 기다리는 가족들을 위해 우리는 이 사건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006년 6월 6일 현충일 새벽이었습니다. 학기가 끝나고 방학이 시작된 대학가는 한산했고 축축한 초여름의 공기만이 가로등 불빛 아래 내려앉아 있었죠. 전북 전주시의 한 원룸촌, 대부분의 창문이 짙은 어둠에 잠겨있던 그 시간, 유독 한 방에서는 컴퓨터 모니터의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오전 2시 58분, 세상의 거의 모든 것이 잠든 그 시간에 방 안의 컴퓨터가 조용히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누군가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아주 짧은 단어들을 입력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단어는 오타로 보이는 설추행, 그리고 곧바로 다시 입력된 성추행과 112였습니다. 누군가 아주 급박한 위험 속에서 보낸 짧지만 절박한 구조 신호처럼 보이는 단어들이었죠. 하지만 그로부터 약 80분이 흐른 새벽 4시 21분, 컴퓨터가 꺼지기 직전 마지막으로 남긴 흔적은 너무나도 뜻밖의 것이었습니다. 인기 있었던 영화의 배경음악, 그리고 일본 애니메이션 짱구는 못 말려 파일이 다운로드된 기록이 있었어요. 절박한 구조 신호를 보낸 뒤의 행동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힘든 너무나도 평온하고 일상적인 흔적. 대체 이 80분의 시간 동안 이 컴퓨터 앞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번 사건은 이처럼 모순된 디지털 기록만을 남긴 채 자신의 방 안에서 증발해버린 한 사람. 전북대 수의대생 이윤희 씨 실종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이 미스터리의 중심에 있는 이윤희 씨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건 당시 그녀의 나이는 29살이었습니다. 전북대학교 수의학과 4학년으로 졸업을 코앞에 두고 있었죠. 그녀는 그냥 평범한 학생이 아니었어요. 원래 서울 이화여대에서 통계학과 미술을 공부했지만 오랜 꿈이었던 수의사가 되기 위해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한 학생이었죠. 그렇게 가족들이 있는 경기도 남양주를 떠나 홀로 전주에서 6년간 끈기 있게 자신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학과 내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유지했고 교수님과 동기들 사이에서도 성실하고 촉망받는 예비수의사였어요. 그녀의 꿈은 눈앞의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미 졸업 후에는 서울의 한 대형 동물병원에 인턴으로 채용이 확정되어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었죠. 10년 가까이 이어진 그녀의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기 직전이었던 겁니다. 이 씨의 삶에서 빼어놓을 수 없는 또 하나는 동물에 대한 그녀의 깊은 애정이었습니다. 그녀의 원룸에는 작은 반려견이 함께 살고 있었는데요. 유난히 동물을 아꼈던 그녀에게는 가족이나 다름없는 소중한 존재였죠. 주변 사람들은 그녀가 얼마나 자신의 반려견을 애지중지했는지 모두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일상은 언제나 이 작은 생명체와 함께였어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그녀의 실종에 대한 첫 번째 중요한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마침내 꿈을 이루기 직전이었던 그녀가 이 모든 것을 스스로 포기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무엇보다 가족처럼 아끼던 자신의 반려견을 작은 원룸에 홀로 남겨둔 채 말없이 떠난다는 것. 그녀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이것은 그녀의 실종이 스스로의 선택, 즉 자발적인 잠적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떠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진 것이었어요. 그것도 그녀의 가장 안전한 공간이었던 자신의 방 안에서 말이죠. 그렇다면 그녀의 시간이 멈춰버린 그날, 2006년 6월 5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마지막 하루가 오기 불과 며칠 전, 그녀에게는 불운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밤길에 오토바이 날치기를 당해 휴대폰과 신분증이 든 가방을 통째로 도난당한 겁니다. 이 일로 그녀는 외부와 연락할 유일한 수단을 잃고 잠시 고립된 상태가 되었죠. 그렇게 며칠이 지난 6월 5일 저녁, 이윤희 씨는 학과 동기들과 함께 종강총회에 참석했어요. 힘들었던 한 학기를 마무리하고 다가올 졸업과 미래를 이야기하는 평범한 술자리였습니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고 그 누구도 이 자리가 윤희 씨의 마지막 모습이 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죠. 술자리는 새벽 늦게까지 이어졌고 이윤희 씨는 6월 6일 오전 2시경 같은 과 남성 동기의 배웅을 받으며 자신의 원룸에 도착합니다. 여기까지가 그녀의 생존을 확인한 주변인들의 마지막 기억이에요. 집에 도착하고 나서 컴퓨터가 켜지기까지는 약 1시간의 공백이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녀는 씻거나 잠시 잠을 청했을 수도 있죠. 혹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와 함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오전 2시 58분, 방 안의 컴퓨터가 조용히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녀가 인터넷에 접속해 무언가를 검색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3분. 네이버 지식인에는 이런 것도 강제추행에 해당하나요? 라고 묻는 구체적인 질문을 검색한 흔적도 있었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귀갓길에 혹은 원룸 문 앞에서 겪은 끔찍한 일에 대한 다급한 검색이었을까요? 아니면 문을 열고 들어온 누군가로부터의 위협 속에서 필사적으로 남긴 마지막 신호였을까요? 하지만 훗날 경찰의 정밀 분석 과정에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누군가 전문가용 프로그램을 이용해 그날의 인터넷 접속 기록 일부와
네이트온 메신저 대화 기록을 의도적으로 삭제했다는 점이었어요. 범인이 대화 기록은 지우면서도 성추행과 112라는 검색어는 마치 단서처럼 일부러 남겨둔 것일까요? 그렇게 절박한 단어들을 검색한 뒤 컴퓨터는 약 80분 동안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어요. 마치 폭풍 전의 고요처럼 긴 침묵이 흘렀던 거죠. 그리고 모두가 깊이 잠들었을 시간인 새벽 4시 21분. 컴퓨터가 꺼지기 직전 엽기적인 그녀 OST와 애니메이션 짱구는 못 말려 파일이 다운로드됩니다. 방금 전까지 생명의 위협을 느끼던 사람의 행동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너무나도 이질적인 흔적이죠. 위급한 상황을 알리는 검색과 너무나 평온한 마지막 흔적, 이 극단적인 두 기록의 사이의 침묵은 그날 밤의 진실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이것이 바로 이윤희 씨가 세상에 남긴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녀의 마지막 디지털 흔적이 끊기고 이틀이 지난 6월 8일, 며칠째 이어지는 윤희 씨의 침묵의 친구들은 조금씩 이상한 낌새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수업에 빠지는 일도 없었고 약속을 어기는 법도 없었던 성실한 친구였기 때문이죠. 결국 동기 몇몇은 함께 그녀의 원룸에 찾아갔어요. 하지만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커진 친구들은 결국 열쇠공을 불러 강제로 문을 열었죠. 문을 열고 들어선 방 안에는 윤희 씨가 없었습니다. 대신 며칠간 주인을 기다린 듯한 그녀의 반려견만이 꼬리를 치며 이들을 반겼어요. 방 안의 풍경은 겉보기엔 평범했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늘 그 자리에 있던 작은 찻상이 보이지 않았고 공구함에 있어야 할 망치도 사라져 있었죠. 한 친구는 무심코 세탁기를 열어보고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안에는 탈수까지 마친 수건 몇 장과 속옷이 들어있었거든요. 널기만 하면 되는 빨래가 왜 세탁기 안에 그대로 있었을까요? 끔찍한 사건을 의심할 만한 구석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성인인데 무슨 일 있겠어? 아마 며칠 바람 쐬러 여행이라도 갔나 보다. 친구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안도했죠. 바로 그 안도감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친구들은 여행에서 돌아올 윤희 씨를 위해 어질러진 방을 깨끗하게 청소해주기로 마음먹었어요. 방 안에는 며칠간 홀로 남겨진 반려견의 배설물이 쌓여있는 등 어지러운 상태였고 윤희 씨의 부모님이 오시면 놀라실 수도 있으니 어지러운 방을 깨끗하게 치워놓자는 친구를 위하는 선한 마음이었죠. 돌아왔을 때 깨끗한 방을 보면 좋아할 거라는 순수한 배려였습니다. 그렇게 이틀에 걸쳐 친구들은 방 안의 쓰레기를 버리고 바닥을 닦고 흩어진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그날 밤의 진실을 알려줄 마지막 조각들이 함께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의 선한 의도는 안타깝게도 범인의 흔적을 지워주는 결정적인 행동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라졌던 찻상은 며칠 뒤 원룸 근처 쓰레기 더미 사이 깊숙한 곳에서 발견됐습니다. 4개의 다리가 모두 정교하게 분해된 상판뿐인 모습으로 말이죠. 그리고 마침내 6월 12일 정식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마주한 것은 범죄의 흔적이 아닌 친구들의 온기가 남아있는 너무나 깨끗한 방이었습니다.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될 모든 것이 지워진 현장. 범죄 수사의 골든타임. 그 결정적인 며칠은 그렇게 허무하게 흘러가 버렸습니다. 모든 물리적 증거가 사라진 현장에서 경찰이 기댈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그녀의 컴퓨터에 남겨진 기이한 디지털 기록과 그녀의 마지막을 함께했던 주변인들의 기억뿐이었죠. 이 희미한 단서들을 바탕으로 몇 가지 가설이 세워졌습니다. 가장 유력한 가설은 역시 면식범에 의한 범죄입니다. 원룸에 외부 침입의 흔적이 없었다는 점은 범인이 윤희 씨가 스스로 문을 열어줬을 아는 사람일 가능성을 높게 시사하죠.
특히 경찰은 그녀를 배웅했던 동기 김 씨를 주목했는데요. 두 사람의 관계는 좀 복잡했습니다. 김 씨는 윤희 씨를 살뜰히 챙겼지만 윤희 씨는 가끔 그를 똥개라고 부르며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하지만 그러면서도 본가에 갈 때면 그에게 원룸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반려견을 맡길 정도로 신뢰하는 사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귀갓길에 낯선 이가 뒤를 쫓아왔거나 문을 여는 순간 침입했을 우발적인 범죄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순 없어요. 일각에서는 수사가 한 사람에게만 너무 집중된 나머지 다른 가능성을 놓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당시 윤희 씨가 교수의 자녀 과외를 했었고 종강총회에서 교수의 옆자리를 피하려고 했다는 정황 등이 알려지며 또 다른 의혹을 낳기도 했죠. 결국 기억에만 의존하는 수사는 명확한 용의자를 지목하지 못한 채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그렇게 19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며 사건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가는 듯 했습니다. 근데 지난 2024년 이 사건에 섬뜩한 소음이 발생합니다. 윤희 씨의 아버지가 딸을 찾기 위해 전주 시내 곳곳에 설치해둔 등신대가 한 남성에 의해 날카롭게 찢겨 훼손된 것이었죠. CCTV를 통해 붙잡힌 범인은 놀랍게도 오랫동안 용의선상에 있었던 바로 그 동기 김 씨였습니다. 실종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찾지 못했지만 이 일로 인해 그는 다시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되었죠. 최근에는 오히려 그가 자신의 집 주변까지 찾아오는 유가족을 스토킹으로 고소하는 등 19년 전의 비극은 현재까지도 날선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줬죠. 19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진실을 아는 누군가는 여전히 우리 곁에 있다는 거. 그리고 이 비극은 아직 끝나지 않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증거 없는 범죄가 아니라 증거가 지워진 범죄로 기억해야 합니다. 그녀가 필사적으로 남겼을지 모를 디지털 신호는 있었지만 그 신호가 가리키는 범인의 흔적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오해와 실수 속에서 영원히 사라져버렸죠. 19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여전히 묻게 됩니다. 성추행과 112 그리고 짱구는 못 말려 이 앞뒤가 맞지 않는 기록들을 통해 윤희 씨는 우리에게 어떤 마지막 말을 남기고 싶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날의 진실을 아는 단 한 사람 혹은 소수의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이 긴 침묵을 지키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19년이라는 세월 동안 단 하루도 잊지 않고 찾아 헤매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윤희 씨의 아버지죠. 전국에 딸의 얼굴을 알리고 낡은 현수막을 새로 걸며 보내온 아버지의 시간은 아직 2006년에 멈춰 있습니다. 어쩌면 진실을 밝히는 가장 큰 힘은 이처럼 잊지 않으려는 우리들의 노력일지도 모릅니다. 범인은 시간 속에 숨어 진실이 잊히기만을 바라겠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한 사건은 결코 과거가 될 수 없기 때문이죠. 오늘 이 고요한 밤 우리가 이윤희 씨라는 이름을 한 번 더 기억하는 것이 그녀가 남긴 마지막 질문에 대한 작은 대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